트랜스내셔널 인문학연구소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지구적 기억의 연대와 성공 프로젝트의 첫 2018년 개강으로 기획 시작을 하겠습니다. 방문에 오신 모든 선생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는 연구소의 연구교수인 이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각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첫 자리에 있는 연구소 수장님이신 임전수님께서 굉장히 긴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말씀을 직접 드리는 것보다 선생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대한민국경의 대표를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이신 임전수님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지연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지 모르고 반면 교사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안 된다는 반면 교사로 오늘 준비를 했었는데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근데 실은 저희들 목요 세미나 때 발표하는 것을 완성된 논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라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와서 여러 동료들, 서로 전공이 다른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논문을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목요 세미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방법으로 이렇게 라프한 상태에서 발표를 해도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으니까 좀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제목은 사실은 이게 우연한 기회에 한 20년 전에 제가 잘 아는, 여러분도 잘 알만한 어떤 정치범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는데 이 친구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친구인데 감옥에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다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요? 개종을 했는데 그 가톨릭 그 네임이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그 세례명을 받았어요. 근데 콜베가 제가 야, 그 반대주의자인데 그때 이 친구가 너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콜베가 한국이나 혹은 또 다른 세계에서도 아우슈비츠에서 다른 동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그 희생의 자비의 성인, 뭐 그런 식으로 사랑의 성인,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정치범들의 수호성인 같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3세계에서 이 정치범들이 가톨릭 세례를 받을 때 콜베라는 세례명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야, 그럼 나 어떡하냐, 이거 세례명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뭐 어떡하냐, 어떻게 안 나가면 되지. 그리고 이제 얘기가 이제 끝났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나가사키의 그 피폭자들, 원폭 기억의 터들이 궁금해갖고 나가사키를 갔는데, 또 오우라 성당을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무슨 막시밀리안 콜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 콜베가 그 콜베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바로 그 콜베인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었는데 이 콜베가 나가사키에서 6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는데 일본의 그 나가사키라는 기억의 터에서 이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폴란드 신부가 마지막 일종의 뭐 나가사키의 또 어떤 일종의 원폭 희생자들을 감싸는 그런 성가 같은 식으로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병치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희들 요번에 지구적 기억의 연대와 소통인데, 지구적 기억의 연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연대가 되지만, 어떻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연대가 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하나의 예로서, 이 막시밀리안 콜베가 나가사키라는 원자폭탄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그 기억의 맥락 속에 배치됐을 때, 어떤 식으로 소화가 되고, 어떤 식으로 익히는가 하는 얘기. 이제 이 어폴로제틱 적스타포지션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기왕에 있는 레디칼 적스타포지션 혹은 크리티컬 적스타포지션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제가 좀 약간 변형해가지고 어폴로제틱 적스타포지션이라고 했었는데 이 레디칼 적스타포지션은 우리 사실 요번에 어디거든 조은정 양 조교 채용할 때 면접을 하다 보니까 논문 못 썼냐 그랬더니 논문을 이거 썼는데 거기서 레디칼 적스타포지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뭐냐? 왜냐하면 메모리 연구에서는 크리티컬 적스타포지션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조은정 양이 설명을 해줬고 그래서
제가 그럼 나도 그 논문 파일 좀 보내달라고 해갖고 그 조은정 양 덕분에 이 레디컬 적스타포지션이라는 그런 그 용어들이 사용되는 걸 알았는데 뭐 복잡한 얘기를 떠나서 본다면 이건 옛날처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 비교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어느 것이 더 그 중요한 것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는 보편과 특수의 이분법도 아니고 이 비교 대상 사이에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서로 다른 것들을 아무런 관계없는 걸 탁 병치시켰을 때 갑자기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얘는 그 에이미 세자르하고 테레사 학형 차의 소설을 두 개를 같이 이 영문학하는 수잔 스탠포드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얘를 들어가고 이 둘을 딱 병치시켰을 때 그것이 어떤 포스트 콜로니얼 크리티시즘의 하나의 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디컬 적스타포지션이라는 걸 쓰더라고요. 근데 저희 메모리 연구에서는 어떤 크리티컬 적스타포지션은 어떤 거냐면 예컨대 미국에서 아니 무슨 홀로코스트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나라에 무슨 플로리다, 보스턴 5만 군데다 홀로코스트 무지엄이 있고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정작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왜 그럼 미국은 정작 자기네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베트남 전쟁에서 그와 같은 그 일종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가해자로서의 학살과 뭐 어떤 그런 억압의 주역이었는데 그 기억은 싹 잊어버리고 자기네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뭐 상관이 아주 없지는 않죠. 뭐 이제 나치 독일하고 싸웠으니까. 근데 홀로코스트의 기억은 마치 자기네의 중요한 내셔널 메모리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정작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크리티컬 적스타포지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한쪽은 막 떠올리고 관계없는 기억은 떠올리고 정말 관계 깊은 기억은 망각하려는 이런 두 가지 정반대 사례를 같이 딱 배치해 보니까 미국의 기억 문화가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제 크리티컬 적스타포지션. 근데 저는 그 어폴로제틱 적스타포지션이라는 말을 여기 쓰고 싶은데 뭐냐면 뭐랄까 뭐 특별히 막 공통성이 없는데도 마치 공통적인 뭐가 있는 것처럼 억지로 공통성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어떤 이것들을 서로 다른 것들을 공통적인 것처럼 끄집어내면서 그 중에 어느 하나는 기준으로 삼고 보편적 기준으로 삼고 다른 하나는 특수한 것으로 이렇게 하이어라키를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들을 저는 어폴로제틱 적스타포지션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뭐 한 2주 전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봤던 그런 말들이 적합한 용어인지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예로 저는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아우슈비츠의 그 폴란드 가톨릭 신부 순교자와 일본의 그 나가사키의 그 히바쿠시아 피폭자를 대변하는 나가이 타카시라는 일본 가톨릭 의사를 같이 배치시키는 나가사키에서 일본에서의 기억의 코드가 이 어폴로제틱 적스타포지션 하나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뭐 홀로코스트 독일에서의 독일 우익들이 홀로코스트와 자기네들 연합군의 공격에 의해서 죽은 자기네 독일인들의 희생자를 홀로코스트의 희생자와 똑같이 등치시켜버린다든가 또는 뭐 얼마 전에 폴란드가 지금 뭐 들끓고 있죠. 그 뭐냐 홀로코스트 법이라는 걸 통과시켰는데 폴란드인들이 홀로코스트의 공범자거나 가해자였다는 얘기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6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고 그 법에 최종적으로 사인한 폴란드 대통령 안제이 두다가 한국에 평창에 오기 직전에 그걸 사인하고 와서 온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났는데 그 두다가 서울에 와서 박원순 씨한테 명예시민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저런 사람과 명예시민인 게 부끄럽다. 같은 시민인 게 부끄럽다고 쓰려고 했더니 제가 보니까 강원도민이 해가지고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실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전 세계의 기억의 그 공간들이 엮여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서울시라는 게 엄청나게 큰 조직인데 그 박원순 씨의 폴리티컬 에이드만 한 30명쯤 된다고 하는데 그 친구들 중에 누구 하다못해 뉴욕타임즈라도 읽었으면은 그러한 방식의 그 명예시민증을 서운하는 방식은 없었을 것 같은데 제가 전화로 확인했더니 이미 늦었더라고요. 벌써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런 일들이 저는 어폴로제틱 적스타포지션의 하나의 이제 오늘 이런 막시밀리안 콜베와 일본의 나가사키의 피폭자들의 그 기억이 어떻게 병치되고 그렇게 병치되는 것들이 어떻게 만약 일본과 폴란드에 서로
자신들의 그런 그 과거의 경험을 기억을 어떤 자기를 변명하고 변호하는 기억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제가 이 양반의 막심입니다. 인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 콜베 신부, 이거 한국말로도 콜베 신부 연고지. 이거 의자가 아마 애라고 잘못 쓴 것 같은데 콜베 신부 기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야, 이 콜베인가 저 콜베인가 해서 들어가 본 게 이랬는데 진짜 그 콜베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콜베, 이게 나가사키에 가면 저는 히로시마보다 이 기억의 관점에서 보면 원폭과 관련된 기억이 나가사키에 가면 더 귀신적인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히로시마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평화운동 정치적으로 들어간다면 나가사키에 가면 뭐 피폭자의 경험이 이상하게 뭐 귀신적인 것, 영적인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건 아마도 나가사키가 전통적으로 일본의 가톨릭 순교지라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나가사키의 피폭 경험이 같이 연결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나가사키 역에 내리면 지도 이거 바로 누구나 다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할 때는 안 되나? 할 때는 아니에요. 이게 전부 가톨릭 그 기억의 터들입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역에서 딱 내려서 나가사키의 역을 등지고 바라보면 왼쪽 오른쪽에 전부 가톨릭 순교사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가사키에 도착하는 순간 뭔가 엄숙하다, 하여튼 뭔가 귀신적인 느낌, 서양 귀신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톨릭 신부였던 막시밀리안 콜베가 일본 나가사키에서 미션 6년 동안 미셔너리로서 있다가 폴란드에 가서 1941년도에 아우슈비츠에서 자기 그 동료 폴란드인을 위해서 죽은 순교한 그것이 사실이 다시 일본에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지금 몸을 대신하는 사람, 뭐 스케이프고도 뭐 아더스 이게 막시밀리안 콜베의 설명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 오우라 천주당에 그 올라가는 도중에 있는 이 막시밀리안 콜베. 그리고 그 이름도 성 세인트 콜베 있습니다. 성 콜베의 길, 세인트 콜베의 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놀라울 정도의 그 콜베 컬트 같은 게 이 나가사키에 가면 느껴집니다. 그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82년도에 막시밀리안 콜베 정기 영화가 일본에서 나오는데 좀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저예산 영화라 갖고 아우슈비츠에 가서 찍은 게 아니라 일본 연극 무대 같은데 콜베도 일본 배우가 콜베처럼 전부 일본 배우들이 뭐 서양 사람 역할도 하고 일본 사람 역할도 하고 연극 무대에 뭐 상황극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찍은 영화인데 이게 1981년도에 만들어진 82년도에 적십자 영화제라는 게 일본에 있더라고요. 적십자 영화제 대상을 받았다고. 그걸로 봐서는 아주 굉장한 영화제 같아 보이진 않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일본 가톨릭에서는 콜베 컬트가 상당히 느껴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게스트북 방명록을 제가 사진으로 쭉 찍어왔는데요. 여기 보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또 폴란드 사람들까지 다 게스트에 들어갔고 그 콜베 신부가 얼마나 그분의 동료를 위해서 자신을 바친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고 되새겨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 친구는 자기 엄마가 콜베하고 동갑인가? 아니 콜베가 자기가 지금 그 나이가 콜베가 소개했을 때의 그 나이인데 자기는 자기 엄마가 피폭자였고 그 피폭자 2세 그래서 이제 자기 글을 줄줄이 쓰면서 밑바닥에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 피폭자 2세로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죽은 자들을 기리며 다시 한번 이렇게 평화와 이렇게 조화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다짐을 적은. 그러니까 콜베와 피폭자인 엄마와 피폭자 2세의 평화에 대한 바람이 이상한 방식, 이상한지 어떤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방명록에서 아주 절묘하게 잘 엮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우슈비츠와 나가사키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폴란드에 얘는 또 일본하고 폴란드 사이에 어떤 국제 결혼에 자기는 19세기 폴란드사를 전공하는
폴란드 전문가인데 나가사키에 나가사키에 기독교 뭐 유적을 보러 왔고 그 기독교의 사랑을 보러 왔다. 뭐 그리고 마침내 콜베 여기서 만나서 만났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뭐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뭐 사랑하는 콜베 신부님. 아까 한국 그 방문객도 쓴 것도 성 세인트 콜베 신부님. 남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친 굉장히 그 성스러운 콜베. 또 여기는 이게 나가이 타카시인데 이 사람이 베라고 나가사키에 종을 쓴 그 가톨릭 의사입니다. 근데 저도 몰랐는데 여기 가보니까 이 양반이 몇 년에 그 콜베 신부가 여기 있을 때 왕진을 갔었더라고요. 그래서 왕진을 갔다 와서 이 미소의 비결이라는 콜베 신부 왕진기를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콜베 신부가 결핵이 걸려 있는데 이런 정도의 결핵이면 뭐 열이 펄펄 나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데 그는 신비하게도 웃으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사랑의 힘이다. 그런 식의 얘기해서 이 나가이 타카시가 골베에 대한 그 왕진기록을 적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나가이 타카시의 베러브 나가사키는 뭐냐면 성경 뭐죠? 제네시스 뭐라 그러냐? 창세기 22절에 나오는 말하자면 거기에 이제 홀로카우스트가 나오거든요. 그 뭐냐 번제라는 게 홀로카우스트인데 그리스 성경에서 말하자면 자기의 그 부정타지 않은 자기의 몸을 통째로 신에게 바치는 제사 지내는 과정 이게 번제 홀로카우스트고 그거를 한자어로 번역하면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나가이 타카시는 베럽 나가사키에서 원폭으로 죽은 사람들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말하자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기 몸을 원자탄의 불 속에 이렇게 자기 몸을 던진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인류 평화를 위해서 희생한. 그래서 이 나가사키 우라카미 한사이 세츠라고 그러는데 우라카미 이게 나가사키 또 원폭이 재미있는 건 아니고요. 나가사키 원폭이 하나 또 흥미로운 부분은 그 원폭의 폭심이 어디서 형성됐냐면 우라카미 성당 위에서 폭심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라카미 성당의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내리고 그래서 베러브 나가사키가 유명한 건데 바로 이 나가이 타카시는 이 우라카미 성당의 그러한 것들을 일하면서 창세기 22절의 번제를 인용하면서 우리 나가사키의 원폭에 죽은 시민들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라는 그와 같은 그 베러브 나가사키의 유명한 우라카미 번제설을 주장하는데 이게 나는 우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연히도 나가이 타카시가 의사일 때 이 콜베 신부를 왕진했다. 그리고 그것까지는 우연인데 그 콜베 신부를 왕진했던 나가이 타카시의 이 왕진 일기가 콜베 기념관에 전시된 거는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 그것이 여기 이렇게 전시된 그 공간에 배치됐을 때 그것이 가지는 기억의 정치학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베러브 나가사키에서 얘기했던 말하자면 이 순진한 젊은 어린 양이 희생의 재단에 몸을 다 태우고 그러니까 이게 딱 원폭에서 타주는 그 원폭의 피폭자들의 그 죽음의 양상과 여기서 그 번제의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그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썼냐 갖고 바르샤바에 있는 유대사 연구소랑 이스라엘의 야드바시엠이 서로 싸우거든요. 내가 먼저 썼다는데 제가 볼 때는 나가이 타카시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홀로코스트라는 말 대신에 번역어인 번제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바르샤바나 야드바시엠보다 먼저 이 번제라는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쓴 사람은 나가이 타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가이 타카시의 그 베러브 나가사키에서 바로 인용한 그대로 그야말로 창세기의 그 번제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홀로코스트 이 원자폭탄 희생자들이 바뀌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형적인 이것이 비티문 내셔널리즘의 그러니까 중세 때 프로도미노 몰입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나는 죽는다라는 그러한 중세 때의 가톨릭적인 순교 개념이 족을 위해서 죽는다는 프로파트리아 몰입으로 옮기는 게 저는 이 비티문 내셔널리즘의 하나의
개념적 이동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러한 번제설로 홀로코스트의 이야기로 이 나가사키 원폭의 희생자들이 얘기하는 그 디스코스 자체가 익힌내셔널이나 전형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나 역시 이게 프로 도미노 몰이라는 그러한 그 중세적 카톨릭 개념에 익숙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 파트리아 몰이로 옮겨지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폴리티컬 릴리전 정치 종교에 보면 그 19세기 말에 그 심지어는 막시스트 노동자들도 완전히 행렬하는 걸 보면 기독교 행렬하고 똑같아요. 단지 예수나 마리아 대신에 막스 그림, 앵겔스 그림이 있고 구호, 성경 대신에 구호가 있을 뿐이지 프로세션의 폼 자체가 행렬의 이런 폼 자체가 사실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독교적이고 가톨릭적인, 특히 기독교적인 개신교보다는 가톨릭적인 그와 같은 그 형식, 종교적 형식이 말하자면 근대의 내셔널리즘, 유럽에서 내셔널리즘이 훨씬 더 이렇게 뭐랄까 전혀 아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깊이 뿌리박게 되는 하나의 그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엔도 슈사쿠라고 왜 우린 얼마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 뭐지 친구, 그죠? 그게 4천만 달러를 들여서 만들었다는데 뭐 거의 뭐 반도 못 걸렸을 텐데 아마도 그 감독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뭐랄까 바티칸에서 맞아들이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의 원작자인 엔도 슈사쿠가 저 이거 아직 읽지를 못했습니다. 그 여자 일생의 1부작, 2부작이 있는데 이거는 아사히 신문에 연재를 하더라고요. 1981년, 82년. 근데 이게 해가 어떤 해냐면 막시밀리안 콜베가 그 세인트가 되는 성인이 되는 해예요. 캐노나이즈 되는 그 해에 이 딱 아사히 신문의 여자 일생이었는데 이 2부가 뭐냐면 사치콘가 하는 나가사키의 2차 대전 당시 나가사키에 한 일본 여성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게 하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면 아우슈비츠의 막시밀리안 콜베가 나오고 다시 사치코가 나오고 막시밀리안 콜베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진짜 적스타포즈 되는 그러한 그 소설이 이 엔도 슈사쿠의 막시밀리안 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래서 이거 미러클이라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이 홀베가 성공된 게 약간의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홀베가 1971년도에 그러니까 종교 그 성인 말고 뭐죠? 10억이 되는데 10억이 된 지 불과 11년 만에 1982년에 이제 성인이 되거든요. 너무 짧아요, 텀이. 보통 우리나라 그 누구죠? 김대건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 되는 때는 10억은 일제 때 10억이 되거든요. 일제 때 10억이 됐다 성인이 된 건 교황 존 폴 세컨드 이 막시밀리안 콜베를 성인 만든 그 사람이 한국 방문했을 때 성인이 되니까 한 7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되려면 약간 기적 같은 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뭐 만졌는데 살아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낳고 막 하는 거. 근데 사실은 콜베는 그런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그 기적을 보여주진 않아요. 근데 여하튼 여기서 보니까 아우슈비츠에서 동료를 위해서 죽은 게 기적이다. 이게 사랑의 기적이라는 그런 사실 그래서 이때도 이미 가톨릭 내부에서는 저 사람 그리고 순교라는 건 가톨릭을 지키려다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우슈비츠에서 너 배교해라고 하는데 맞서서 싸우다 죽은 게 아니라 그냥 동료 폴란드인 대신 걔가 막 나는 가족이 있으니까 날 죽이지 마세요. 울부짖으니까 걔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이게 정말 순교의 엄격한 개념에 맞냐. 그런 논쟁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기적이 별로 안 보여줬다는 그런 식의 논쟁들이 계속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가톨릭 이들은 계속 기적이라는 걸 씁니다. 그다음에 소노 아야코라는 사람이 기적이라고 이 사람이 역시 엔도 슈사쿠보다는 조금 덜 유명한 가톨릭 라이터인 것 같은데 71년도에 이 콜베가 이거 시 복귀 될 때 거의 현장에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다가 폴란드까지 막 방문해갖고 아우슈비츠도 가서 여기서 우리 성인 콜베가 죽은 곳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먼저 사실은 엔도 슈사크에 앞서서 소노 아야코가 먼저 이 콜베의 이야기를 일본의 가톨릭층한테 알리고, 그러다 결정적으로 이제 이 대중화된 건 엔도 슈사크가 그 아사히 신문에 이 여자 일생을 연재하면서 사치코와 콜베를 계속해서 적스타포즈하는 그러한 소설의 양식입니다. 실은 최근에는 이름 블러 무슨 디센터 블러 그 한 미국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라이터인데 중세 때 이탈리아에서 난 중세 르네상스의 이탈리아 소도시에 일어난 포그롬과 아우슈비츠와 노예제의 그 고통을 이렇게 병치시키는 소설이 제가 읽었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정반대의 의미에서 사실 정반대라고는 좀 심한 표현,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병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콜베 신부가 골고다의 언덕을 아우슈비츠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미지고, 이 사람이 가요브니책이라고 콜베가, 왜냐하면 이게 아우슈비츠에서 누가 탈출을 하면 SS 가드들이 한 명 탈출한 자에 비해서 10명을 골라갖고 죽이거든요. 근데 무작위로 10명을 랜덤하게 골라내는데, 그때 이 가요브니책이 골라지니까 나는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는데 여기서 죽을 수 없다고 울부짖으니까 콜베가 나는 혼자니까 내가 널 죽을 테니까 저 사람은 살려달라 해갖고. 근데 이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전후에 살아남았는데 집에 딱 돌아왔더니 애들은 또 소련군 폭격으로 둘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와이프만 남아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 아까 얘기한 그 소노 아야코가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확실히 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우슈비츠 가서 저기 콜베가 있던 방 사진 찍고 쓸 텐데, 또 이 가요분이 책이라는 사람이 살아있나 막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하다가 내가 그래서 돌아왔더니 애들이 죽어버렸어요. 뭐 이제 그런 얘기 듣고 이제 그 쇼크를 받았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콜베를 이 소노아야코는 뭐 굉장히 미학적인 그러한 이 메타포를 가지고 콜베의 주문이라고, 이 엔도 슈사코는 이 어떤 아까 얘기한 대로 자비의 성인이라는 교황청의 공식 방침에 맞춰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우슈비츠의 미러클 오브 러브라는 게 일본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콜베 정규 영화. 이게 1982년에 만드는데, 심지어는 폴란드에서도 콜베 정규 영화가 91년도에 처음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일본이 굉장히 콜베 컬트가, 우리가 일본이 또 엄청난 가톨릭 국가도 아니잖아요. 일본의 가톨릭 신자가 얼마나 되나요? 1% 되나요? 그런데도 콜베에 대한 컬트는 정작 본국인 폴란드보다 더 이렇게 빨리 강하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콜베가 요 오른쪽에 식동이 있는데, 여기 식동이 이제 굶어 죽는 데인데, 여기는 정치범들을 처형하던 이 벽에서 쏴서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카르멘 수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바로 아우슈비츠 이 망루 같은 거거든요. 이 망루 옆에 카르멘 수녀원이 1984년 뭐 그 어간에 카르멘 수녀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전 세계 유대 단체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난다. 왜? 아니 중세 때부터 유대인을 죽일 때 맨날 기독교인 이웃들이 십자가를 들고 와서 우리를 죽였는데, 우리의 유대인들의 무덤인 아우슈비츠의 십자가가 웬만이냐 해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가톨릭 수녀원이 아우슈비츠 바로 밑에 세워진 거, 옆에 세워진 거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드러나니까 이건 그 사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폴란드 또 내셔널리스트들이 왜 아우슈비츠가 유대인들만의 희생지냐? 우리 폴란드인들이 훨씬 더 많이 당했고, 폴란드 우익 내셔널리스트는 뭐냐면 나치의 원래 정책은 폴란드인들은 절멸시키는 거고 유대인들은 추방하는 거였다. 그래서 우리 원래 진짜 홀로코스트의 진정한 희생자는 폴란드인이었다. 그러니까 왜 우리 폴란드인들의 희생의 터에 너희들 십자가를 못 세우고, 그래서 얘네들이 1000개의 십자가 세우기 운동을 펼칩니다. 폴란드 가톨릭들이.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막 5만 군데 이런, 이 양반은 그 폴란드 가톨릭 내셔널리즘의 한 액티비스트인데, 우리 폴란드 민족의 희생의 터에 우리가 십자가를 세우는데 왜 얘들이 난리냐라는 식인지. 그래서 사실은 이 아우슈비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기 아랍의 이슬람과 비교해보면 유대교는 뭐 기독교의 뿌리니까 뭐 둘이 가까울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시아에서나 그렇지 실제로 유럽에서는
기독교의 그 십자가 하면 많은 유대인들에게는 억압의 상징, 그리고 자기들에 대한 박해의 상징, 포그롬의 상징.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아우슈비츠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것에 대한 이 전 세계 유대인들의 그 반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 제가 이게 사진 잘 못 찍어가지고 한 페이지를 요새 같은 찍을 수 있었을 텐데, 콜베가 시복 복자가 되자마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얀 유제프 립스키라는 유대계 막시스트 이코노미스트가 있는데, 이 양반이 1971년도에 시복이 되자마자 폴란드 가톨릭 신문에 독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콜베 신부님과 마위 지에닉이라는 콜베가 내던 잡지인데, 마위 지에닉이 뭐냐면 이 유제프 립스키는 막시스트고 또 유대인이고 가톨릭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마위 지에닉과 콜베는 안다. 왜냐면 전전세대니까. 뭐냐면 마위 지에닉이라는 그 콜베가 내던 잡지는, 가톨릭 잡지는 반유대주의의 어떤 아성 같은 상징 같은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립스키가 이제 이 띄어둠이법 심리에 이걸 보내고, 이게 소노 아야코가 다 폴란드를 방문한 시기이고, 소노 아야코는 가톨릭 라이터가기 때문에 폴란드 가톨릭 신부들이 가이드를 했을 거고, 그죠? 폴란드의 이런 논의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알면서 언급을 안 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그건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바로 그때 폴란드 가톨릭 잡지, 그것도 뭐 막시스트 잡지다, 가톨릭. 왜냐면 이 유제프 립스키는 막시스트인데 당에 반대한 막시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1976년도에 아담 미크닝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콜을 하고, 그 밑에 또 브로니 로버트니 국사하는 노동자, 공산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위원회를 반당 지식인들이 만드는 그런 아이러니카라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핵심 인물입니다. 그 굉장히 도덕적인, 굉장히 문화적이고 또 굉장히 커미티드된 그런 막시스트, 랩투 그래서 저는 이 양반은 절대 허튼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982년도에 콜베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83년도에 뉴욕 리뷰 북스 같은 데서 이제 콜베와 반유대주의에 대한 이런 영어판에서의 토론이 벌어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잠깐 이 친구들도 좀 고약한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틀림없이 립스키를 아는 그러니까 1968년도에 폴란드에서 그 반유대주의 때 폴란드를 탈출하고 미국에 정착한 유대계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립스키의 저 이야기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영어판에는 뉴욕 리뷰 북스에 쓸 때는 립스키 얘기 전혀 안 쓰고, 사실 립스키가 이미 10여 년 전에 이 콜베 신부의 반유대주의 얘기인데 자기네가 처음 제기한 것처럼 쓰고 뉴욕 리뷰 북스에서 막 논쟁해봤는데, 뭐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립스키의 독자 편지가 있고 난 다음에 가톨릭 신부가 이제 시복을 뷰티피케이션 과정을 주도한 신부가 또 반박 편지를 씁니다. 마위 지혜님은 물론 콜베 신부가 쓴 거는 맞지만, 콜베 신부님은 만들기만 했고 그거를 막 처음부터까지 관여한 건 아니고, 그건 옆에 있는 밑에 애들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콜베 신부님은 막 애들이 막 유대인을 죽이자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유대인들을 쫓아내거나 죽이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가톨릭으로 개종시키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지, 그러므로 콜베 신부는 반유대주의자가 절대 아니다 라는 식의 이제 반론이 벌어지고, 이 미국에서의 논쟁에서도 이제 그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콜베 신부가 쓴 글이 10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정작 유대인과 프리메이슨, 다른 데 카톨릭도 유명한데 폴란드 카톨릭도 항상 프리메이슨과 유대인을 거의 같은 동전에 넣고, 프리메이슨에 대한 증오심이라는 게 정말 거의 그냥 디폴트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과 거기다 쓴 건 별로 없다. 이제 그런 이제 반론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반론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 성인님이 프리메이슨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폴란드 극우 내셔널리스트들이 모았거든요. 그래서 콜베 신부님이 얼마나 이렇게 모더리트한 분인가를 보여주려고 모았는데, 제가 보니까 완전히 안티세미티즘의 디스코스로 완전히 꽉 차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건 콜베 신부의 그 안에서 쓴 건데 뭐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로마의 그 기독교의 수도인 로마에서 그 누구죠? 조르단노 브루노라는 르네상스 휴머니스트가 있죠. 그 이단으로 몰려갖고 로마의 campo di Fiori 광장에서 불타 죽은. 그래서 뭐 리버시가 그 campo di Fiori 광장에서 조르단노 브루노에 대한 시도 쓰고 또 지금 오페라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르단노 브루노는 뭐랄까 아주 뭐랄까 도그마티즘 혹은 도그마에 반대하면서 어떤 휴머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인텔렉츄얼의 대표적인 인물로 되고 지금 베를링함 포츠담 S반 포츠담역에 내려가면 계단 중간참에 몇 년 전에 이 조르단노 브루노의 이 조각상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조르단노 브루노는 가톨릭에서 볼 때는 골수 가톨릭들이 골수랑 그러니까 오소독스 가톨릭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벌써 이 글에 조르단노 브루노의 그 계단에서 이 프리메이슨들의 행렬을 보는데 이들은 전부 악마와 같은 그것을 가지고 있고 이 전혀 뒤로 가지 않고 흑색 깃발을 흔들면서 악마와 같은 그 뒤에도 실은 이 프리메이슨과 유대인들을 연결하는 안티세미티즘적인 그 논의들이 사실은 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는 또 다 같은 출판사인데 여튼 이 폴란드 우파 카톨릭 내셔널리스트들이 콜베에 대해서 쓴 정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Father Kolbe on the question of on the Jewish question 뭐 그런 제목으로 콜베 신부를 굉장히 절대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들이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었다고 인용하는 그 전거를 보면 전부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이게 역시 반유대주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반유대주의냐 뭐 이런 것들도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콜베가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가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한 1939년도에 콜베 신부가 있던 수녀원에 유대인들이 막 와서 숨겨달라니까 이 콜베 신부님이 2,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먹여줬다. 그럼 이렇게 2,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돌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유대주의자냐? 라는 게 이 폴란드 우익의 그 우파 내셔널리스트들의 반응인데 폴란드의 역사를 보면 이 유대인들을 구출한 반유대주의자들의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일종의 그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폴란드 내셔널리스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유대인 미워요보다는 우리 민족의 명예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 유대인이 싫고 정말 저는 저거 더럽고 굳이 갖고 정말 같이 살기 싫은 놈들이지만 저들이 우리 땅에서 나치에게 죽어간다면 우리 민족의 명예가 더럽혀지는 거니까 민족의 명예를 위해서 유대인을 구하는 반유대주의자들이라는 그와 같은 모습이 폴란드에서는 자주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이 2,000명의 유대인을 숨겨줬다고 반유대주의자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 콜베 이거 뭐죠? 왜 시온 의정서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자주 인용하고 그 반유대주의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 콜베가 자주 쓰는 용어들을 이렇게 영역해 보면 뭐 거의 반유대주의자들의 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물론 폴란드의 기준을 보면 아주 엄청난 그런 반유대주의자는 아니지만 역시 반유대주의자라는 점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제보따라는 게 폴란드를 유대인들을 구하는 비밀 조직인데, 그래서 얘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유대인을 구하는데, 대표적인 조피아 코삭 슈츠카라는 여성인데,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신념이 강한 반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제보따라는 조직에서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구하고, 이제 이 사람은 다이어리나 이런 것도 남겨놨는데, 또 이 사람이 구한 유대인 중에 누구 있냐면 야쿠브 베르만이라고 2차 대전 직후에 폴란드의 막시스트로 폴란드 SB라고 불리는 폴란드
KGB죠, 일종의 폴란드 CIA의 수장이 된 마크시스트 엑스파. 그 사람의 형을 구해줘갖고 이 조피아는 사실 이렇게 아주 열렬한 반공 카톨릭 반유대주의자 같은 건 당에 의해서 상당히 박해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뭐 또 CIA 형을 구해줬으니까 그 사람이 또 봐줘가지고 이 조피아는 그냥 폴란드에서 크게 박해받지 않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조피아의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그 아이러니컬하죠.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반유대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유대인을 구해? 그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진짜 내셔널리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민족의 명예나 민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족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저마들 믿더라도 유대인들을 구하겠다라는 그런 반유대주의자라는 그런 모습이 폴란드에 이거는 뭐 여담인데 이게 안네 프랑크 파네루점이 이게 어디서 왔냐면요. 재작년에 일본의 아주 오사카 대학의 돈 많은 연구팀에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고 어디 아와지 시마라고 코베 앞에 있는 거기에 안도 타다가 설계한 무슨 굉장히 고급 웨스틴 무슨 리조트 호텔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서 거기서 딱 갔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갑자기 최고급 럭셔리 호텔에 안네 프랑크 전이 여름에 이 사람들 전부 일본 최고 부자들이 놀러 오는 데 같은데 놀러 오는 데 거기 호텔에서 로비에서 무슨 안네 프랑크 전을 한다. 아니 이거 도대체 뭘까? 왜 안네 프랑크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이 옵세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그럼 이거는 그 마치 콜베에 대한 콜베 컬트와 어떻게 이것을 연결시켜야 될까? 근데 역시 그 콜베 반유대주의자인 콜베 신부에 대한 컬트와 안네 프랑크에 대한 일본 사회의 그 컬트는 여러분 뭐 해운대 최고 호텔에서 안네 프랑크 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유대 홀로코스트 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컬트들이 가능하면 뭘까? 그것들을 이어주는 고리는 그 두 가지 다 얘들이 일본인 원폭 희생자들 혹은 일본인 희생자라는 것을 주위시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에 대한 그러한 그 그림과 폴란드 가톨릭 신부의 그런 희생자라는 이런 것들 가지고 연결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치운의 스기하라가 그래서 일본에는 홀로코스트 무지엄이 3개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무지엄 치운의 스기하라가 이게 그 라트비아에서 영사를 지냈던 친구인데 사실 이게 스파입니다. 그 만주국에서 러시아 여성하고 결혼해갖고 일본 관동군을 위해서 소련에 대한 정보를 얻는 아주 그 만주 그 하얼빈 장춘에서 활약하던 스파인데 이 양반이 2차 대전이 발발할 즈음이 가니까 라트비아에 영사를 가서 라트비아에서 또 폴란드 그 첩보 애들을 다 폴란드 애들을 첩보원으로 고용해갖고 러시아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바바로사 작전 나치가 소련을 침공할 거라는 것을 거의 날짜까지 정확하게 맞춘 사람이 이 스파인 이 스기하라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때 라트비아에 있으면서 유대인들한테 비자를 막 발부해줘갖고 이 유대인들이 시베리아 열차를 타고 넘어서 상하이로까지 와서 유대인들을 구한. 그래서 지금은 그 야도바시암에 있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그 무덤에 이 스기하라가 묻혀. 그래서 스기하라는 일본이 자랑하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맞으면 휴메니터리안한 관점에서 휴머니즘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을 구했는가. 근데 스기하라는 실은 뭐 꼭 정보부 뭐 했다고 꼭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뒷배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조금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 저기 히로시마 현에 있는 홀로코스트 일본에 있는 홀로코스트 무지엄의 그 간판 제가 이거를 그 수잔나 해쉘이라고 나트머스 대학의 유명한 그 종교학 연구자 종교학자인데 그 유대교 연구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에서 한테 개신교 목사가 이 홀로코스트 무지엄의 그 파운더다 이걸 만든 사람이니까 믿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개신교 목사가 홀로코스트 무지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제가 이거 사진 찍었고 그걸 보내줬더니 그제서야 정말 이상하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동아시아에서 홀로코스트라든가 유대교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어떻게 유럽과는 다른 맥락으로 이해되고 해석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흥미로운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솔직히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 뭐 그런 그 아이디어는 없고 아마 우리가 좀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라는 것을 쳐다볼 때 사실은 그냥 무심코 관가했던 그러한 어떤 조그마한 그러한 그 징후들이 사실은 캐다 보면 그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그리고 훨씬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해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하나의 이해로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카리는 히로시마, 이노리는 나가사키 가지고 이카리, 이노리 비슷하게 발음을 하면서 한 분노의 히로시마고 그다음에 기원의 나가사키를 주로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왜 분노고 왜 기원이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기본 사람한테 대답 잘 못하고 항상 이카리는 잘 모르겠고 이노리는 여기가 교회가 천주당이 무너졌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왠지 이노리, 기원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된다는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막상 또 이야기를 더 들어가 보면은 히로시마가 나가사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히로시마는 부자 동네에 떨어졌고 나가사키는 굉장히 가난한 동네. 사실 천주교가 있는 중심지가 그라운드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전교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많은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분간이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는 나가사키도 나가사키에 대한 그런 순례들을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콜베를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가는 코스는 나가사키를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공포기념관을 가는 그런 방식의 순례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그 일본의 그런 나가사키의 그런 어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것을 어떤 의미로 상대화할 수 있을까를 떠올리면서 엑스포즈를 하는 일반적인 방식들은 그냥 나가사키 조선소를 미쓰비시 조선소를 떠올리면서 사실 거기에 분수 문자를 만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또 어찌 보면 올해 작년이죠. 유명 영화가 개봉돼서 유명했지만 군함도 나가사키 산시로만 떨어져가는 나온 군함도라는 곳이 일본에서 몇 년 전부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사실 거기가 강제연애의 경도장이었던 거죠. 그런 방식의 저스포즈를 한번 생각하면서 나가사키에서 만들어지는 희생자단을 상대해 본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오히려 굉장히 콜베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인물을 사실은 저스포즈 하면서 나가사키 동아시아 혹은 일본에서의 그런 평화의 문제라든가 희생이라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탈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폴란드 히스토리 내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탈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1시간 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1시간 많은 길지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만 선생님께 자유롭게 질문을 드리시고 선생님 자유롭게 대답하시는 방식으로 사회자는 시간을 나중에 제한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고요. 선생님께 자유롭게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적인 질문이니까 먼저 빨리 하겠습니다. 그 콜베 기념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중요한. 일본의 가톨릭 교회하고 그 나가사키 시에서 뭐 좀 지원을 받겠죠.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최근에 폴란드 가톨릭 저널에 나온 콜베 그에 대한 논문이 만차하수로와요 이 경우. 근데 최근에 안 보니까 이 콜베가 폴란드로 소환되는데 일본의 그 신부들이 사실 일본에서 이 뭐 원죄 없는 말이야 뭐 개념도 좀 이상해요. 그거를 콜베가 잡지를 만드는데 그게 15만 부까지 막 15,000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일본 신부들이 좀 질실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일본에 그 필요도 없는 잡지들을 콜베가 와갖고 이 힘을 만든다고 난리입니다. 폴란드의 이 원래 그 콜베 소속해 있던 수도 헤드쿼터에 편지를 보내고 콜베가 소환돼 가서 했다는 기사, 그 얘기가 있고,
일본에서 절대 얘기 안 하는. 두 번째는 콜베가 이 신문을 만드는데 가톨릭 교회의 어떤 판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동굴 같은 데서 만들어요. 근데 콜베 신부의 그 기록을 보면 일본 신부들에게 괜히 일본 천주교의 신세를 안 끼치고 밖에 나가서 만들겠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또 굉장히 배타적이니까 방을 구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신부 미셔너리 같은 거 가끔 일본의 천주교 교회에서 자기네들 신자들 네트워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구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싹 비교해보면 사실은 일본의 콜베 사랑은 콜베가 살아있을 때 사랑이 아니라 원자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일본에서의 그 희생을 이야기하면서 콜베 사랑이 갑자기 생긴 것 같아요. 진짜 1930년대 당대에 일본의 물론 일본 사람들이 남긴 기록은 아니고 폴란드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하여튼 콜베가 그래서 굉장히 독립성이 강한 신부구나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유피미스틱하게 일본에서 굉장히 어렵게 선교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일본 신부 사교라고 하죠. 일본 주교를 사교가 보낸 그 편지를 보면 일본의 천주교 측에서 콜베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 치는 않지 않을까 뭐라는 그런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또 일본에서도 시차적 크로노로지컬하게 콜베에 대한 이 수용하는 게 다르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크리티컬 주스타페이션이랑 레디컬 주스타페이션에서 선생님과의 차이를 생각해 본다면 최근에 이 트랜스내셔널 공간하고 트랜스내셔널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면서 사실 특히 이제 예술 같은 그쪽에서 굉장히 레디컬하게 다른 것을 경치를 시켜 놓으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 효과는 이 보는 자한테 있게 되잖아요. 많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다른 특히 이제 의미의 엄청난 이제 증폭이 어떤 생기게 되면서 사실 레디컬한 어떤 주스타포지션이라든가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지금 이런 어떤 선생님 아폴로제틱 주스타포지션인가 아무튼 이 지금 콜베의 어떤 이 정치의 문제는 굉장히 이것의 의도성을 갖는 어떤 주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굉장히 이것의 어떤 배치가 만들어내는 어떤 그것의 의도 혹은 그것의 상황 맥락이 다르지 않는가. 근데 이런 것과 함께 저희 트랜스내셔널한 공간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것들은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제 해외 평창 회의식을 봤는데요. 조직위원장이 너무나 놀라운 발언을 했어요. 어떤 누군지 김희범 희범이라는 사람인데 무슨 아무튼 기업가인가 그런 건데 이별의 슬픔을 이야기하면서 로미오와 줄리엣의 지금 이별이 뭐 스윗 소로는 다시 만나기 위해서 이제 헤어진다고 하면 줄리엣의 그 이야기를 평창 올림픽 회의식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대단하다. 그래서 이 정말 이 자유자재 인위적인 이 정말 이 병치와 이 정말 인용과 이것이 갖는 이 트랜스내셔널의 이 상황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평가돼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뭘로 하냐면 알레고리 예를 들어서 혹은 뭐 키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이야기에는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에는 이미 무엇이 있는데 다른 것을 가져와 가지고 말을 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하잖아요. 키치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엉망인 걸 우리가 이제 키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트랜스내셔널한 공간에서는 전시를 하는 자나 보는 자들이 말도 못하게 이제 복수적이라는 이제 그런 차원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의 정치가 더 복잡해지는 이제 그런 국면에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 콜베라든가 나가사키는 훨씬 더 집단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 의미를 갖는 어떤 주체가 있지만 이 로메오와 줄리엣의 평착의 문제 같은 거는 이것이 끊임없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정말 이 자유로운 초국가적 공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무슨 이범 위원장의 그 자유로운 영혼의 어떤 깊은 사유. 저는 딱 보고 있는데 뭘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제가 왜 이제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셀프 크리티시즘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내가 쓰고 싶었던 제목은 솔리데리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지구적 기억의 연대와 소통하면 마치 지구적 기억 공간이 생기면 전부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좋은 기억들이 연대한다라는 너무나 이렇게 뭐랄까 그런 낙관론적인 게 있는데 사실은 원래는 기억의 에고니 같은 말씀하는데 그랬다가 하면 또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심사를 통과해야 되니까 우선 알기 쉽게 쓰자고 했고 사실은 이제 이 제목이 지구적 기억의 연대와 소통이라는 제목이 잘못하면 마치 지구적 기억 공간에서 좋은 기억들이 나쁜 기억들을 물리치고 자기들끼리 연대하고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될 거다라는 식의 낙관주의를 가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이 지구적 기억 공간하고 트랜스내셔널 기억 공간은 한편에서는 그와 같은 연대가 가능한 지점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처럼 뭐랄까요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인팅을 되고 그것들이 병치됨으로써 주는 아주 기기묘묘한 근데 이거를 얼핏 보면 되게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아우슈비츠의 성인 콜베 신부님이 우리 또 그냥 평안하게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떨어져가지고 죽고 그다음에 이제 핵이 없는 인류 평화를 위해서 희생된 우리 신부님 굉장히 아름다운 이와 같은 용어들로 적스타포즈 되는 것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라는 걸 그런 예로 삼아요. 선생님 말씀.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선생님 제한적인 저는 좋고 나쁜 것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것을 우리가 알레고리라든가 키치라든가 병치라든가 아무튼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복수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천연지하게 만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또 다른 하나의 그것을 이렇게 긍정적인 것을 또 생산해내는 그런 사례를 또 같이 하나 하면 이야기가 좀 더 문짝이 그렇죠. 우선 요거는 예컨대 그런 사례가 그러니까 글렌데일의 그 소녀상 처음 만들어질 때 왜 글렌데일인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글렌데일이 그 예레반 다음으로 아르메니안 커뮤니티가 큰데 세계에서. 그러니까 아르메니안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아르메니안 아메리칸들이 글렌데일의 폴리티션이고 CEO에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거기서 이제 소녀상을 만들자고 하는 그쪽 이제 이 액티비스트들에게 호응했는데 거기서 끝나면 이게 아름다운 얘기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더 재밌어요. 그래서 글렌데일의 그 소녀상 제막식 때 연설한 그 시의회 의원이 있거든요. 지금 예레반에서 15살 때인가 미국으로 이민 가는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거기 코리안 아메리칸 액티비스트들 중에 약간 또 내셔널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우리 그 위안부, 군 위안부와 아르메니아 너희들 그런 제노사이드 가보스님 서로 아픔을 공유하는 그 양반이 너 어떻게 감히 아르메니아 제노사이드하고 비교할 수 있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컴포트 유민 그런 정도의 고통을 우리 아르메니아인들이 겪었던 고통과 비교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같은 사안 안에서도 같이 이렇게 메디컬하게 같이 병치되면서 연결도 됐다가 또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균열이 생기면서 그 안에서 다시 이런 식의 어폴로제틱한 메모리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실은 이 메모리 영역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게 진짜 트랜지셔널 저스티스라는 것들이 가지는 위험성 사실은 그럼 트랜지셔널 저스티스의 저는 리미널 저스티스 같은 것들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저도 어렴풋한 생각들만 있고 이런 특히 저는 제일 재밌는 게 이 폴란드의 그 목숨을 걸고 유대인을 구한 폴란드의 반유대주의자들의 사례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재밌는. 그래서 폴란드 내셔널리스트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야, 야드바샴에 있는 정의로운 사람들의 무덤에 제일 많은 민족이 누구야? 우리 폴란드 민족이 3분의 2인데 우리 유대인을 구하려고 이렇게 많이 희생하고 목숨을 걸고 유대인을 구했는데 우리가 나치와 공모해서 유대인을 죽였다고 하는 놈들은 처벌해야죠. 그게 요번에 나온 홀로코스트 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걸 진짜 두텁게 메모리라는 것도 뭐 우리 뭐그 thick description이라고 하는데 사실 thick description이라는 게 두텁게 막 쌓여 있는 이 역사의 층을 켜켜이 일단은 끄집어 들어가서 파헤치고 드러냈을 때 과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이 나오는 것 한국에서의 콜베에 대한 것도 이렇게 좀 아시는지 모릅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콜베 성은 같은 경우에 콘벤트럴 프란치스코의 소속인데 저희가 이제 그 프란치스코 쪽에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 상황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콜베 성인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사랑을 받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 한국을 잠깐 이렇게 일본으로 가는 길에 지나갔었다는 것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콜베 성인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하게 여기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콘벤트럴 프란치스코회가 지금 한국에 진출한 지 60년쯤 됐는데 아예 성인을 콜베를 이제 주보 성인으로 모셨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이게 양평에 네. 우리나라에서 그 원죄 없는 마리아 기사라는 잡지 한국 잡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겁이 나서 못 가봤는데 근데 저는 사실은 내가 평생 종교와 관련된 글을 쓸 거라고 상상도 못해 살았던 사람인데 즉 하다 보니까 이게 콜베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근데 솔직히 용어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다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고 근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방명록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남긴 그 방명록이 많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가톨릭 교회에서 오가나이즈하는 성지순례 나가사키 성지순례에는 콜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그 성지순례단에 안 키고 혼자 따로 가셨는 거예요. 예, 일본 팀이라는. 그러니까 아마도 한국에서 갈 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성지순례 여행을 한번 봤더니 거기는 진짜 콜베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콘벤트럴 프란치스코에서 그런 모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미안하지만 그 한국에서의 콜베에 대한 그 이야기에 그건 뭐 핵심적인 건 아니지만 좀 자료를 좀 알려주시면. 사실 제가 지금 원죄 없으신 그 잡지를 받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거 한번 구경 한번 했으면 좋겠네. 근데 나는 원죄 없는 마리아라는 개념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디 가서 뭐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게 콜베가 만들어낸 개념인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는 교리입니다. 네, 글쎄 이메큘리트가 원래 그런 교리가 있어요. 조그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황이 무식하는 사람. 이게 확정된 게 루르드 성모 발현 이후로 확정이 된 거고. 그러니까 여기 신부님 오셨다. 저 신부님 아닌데 그게 천주교 신자인데 원래는 이게 원죄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 처음부터 카톨릭에서 있었던 건 아니었고 다만 이제 예수의 어머니니까 이제 하느님의 어머니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죄에 대해서 논의는 계속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루르드 이제 성모 발현 사건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성모 마리아가 직접 나는 원죄 없이 태어난 이다 해가지고 그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교리로 확정된 게 그 1차 그러니까 1870년에 있었던 1차 바티칸 공의회 상당히 늦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1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제 그거를 이제 확정했던 이유 중에 이제 좀 정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교황 무오류설도 그때 확정이 됐거든요. 원래 교황 무오류설도 이전에 있었던 개념이 아니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교황권이 이제 계속 팽태가 되니까 거의 근대에서 거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교황권에 대해서 그런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교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런 거 아니냐 정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제가 기본적인 걸 좀 소홀히 하는데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한데
그 한국을 거쳐갔다라는 예, 그거는 그 콜베 전기에 나오는데 단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국 카톨릭 교회가 그랬다는 건 조금 아, 그건 아닌데 근데 좀 그런 거에 네 그것도 같아 일단 인연이 있다라는 네. 그리고 저희 성인들이 만들어진 과정이 일본 책들이 많은 건 저희 집에도 막신이랑 콜베 책이 꽂혀 있었거든요. 성녀 소아들에서 책이랑 네. 그래서 이게 세로로 본 책이었는데 저희 집안이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일본 책들이 처음 번역되어가지고 가톨릭 성인들이 소개되고 이런 형식 속에서 한국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그 아까 본 엔도 슈사쿠의 그 여자의 일생은 한국어로 번역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국 번역도 있고 그다음에 엔도 슈사쿠가 무슨 뭐 어디지 그 나가사키인가 뭐 어디 후쿠오카인가 어디 생체 실험한 뭐 양안적인 거에 대한 건 창비해서 번역이 됐고 근데 여자의 일생은 아주 예전에 번역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 도서관은 가톨릭 대학 도서관은 그게 있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번 제가 봐야 되겠네요. 예, 아주 예전에 옛날 근데 이게 전부 다 번역된 건지 모르겠고요. 아니 제가 일본어를 주문했는데 며칠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는데 얇더라고. 문학은 안 번역이 아마 그 에도시샤프 책은 아마 가톨릭 쪽이라서 꽤 많이 번역됐어요. 고맙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유명세를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이제 그 콜베를 호명해갖고 불러들인 게 80년대 그 저기 영화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도시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 대중적으로 호명되기 이전에 이전에는 일본 내부의 가톨릭이나 이런 쪽에서 콜베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 천주교 내부에서 가톨릭 내부에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대중적으로 호명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전기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의 앞 단계에서 뭔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히 안 돼요. 그건 좀 앞으로 좀 공부를 해봐야지 일본 가톨릭의 그런 디스코스라든가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지금 단계는 나가사키에서 이 콜베가 그 콜베인가 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고 폴란드 자료는 이제 좀 제가 구하기 쉬우니까 좀 예전에 구해놓은 것들이거든요. 실은 왜냐하면 콜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야 특히 한국의 그 정치범들이 양심수들이 콜베 세례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실은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한 7, 8년 전에 들숨날숨인가 하는 가톨릭 잡지에서 저보고 굉장히 자기네 리버럴한 잡지라고 글을 하나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혹시 우리 콜베 신부님의 반유대주의 써도 될까요? 그때 이제 폴란드에서 제가 신문에서 막 읽었을 때 그러니까 신문에서 읽었더니 그건 좀 곤란하다고 그래서 그냥 묻어두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나가사키에 있는 생각도 못했고 한국의 그 이른바 정치범들의 세례명으로서의 콜베가 한국에서는 전혀 맥락이 떨어져 갖고 소개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저런 자료 그 옛날 저런 자료를 모았더니 나가사키 갔더니 갑자기 저기 떠 있어갖고 조금 인자가 한번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더니 참 근데 이게 사실은 완전히 리서치가 된 건 아니고요. 특히 저 일본어 이것도 너무 느리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한번 좀 이번에 가 있으면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기 영화를 만들고 이제 그 엔도 슈사쿠나 뭐 이런 사람들이 호명해가지고 이제 대중화시킬 때 그들이 상정했었던 청중이 일본인들을 주된 청중으로 선정했을까 아니면 이제 이게 정말 글로벌한 데서 일본의 희생자 의식을 이제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이제 어떤 글로벌한 측면이 더 강한가 아니면 내셔널 측면이 더 강한지 어려운 질문 하시구나. 근데 실은 지금 선생님 굉장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가이 타카시가 굉장히 중요한 그 고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게 스모킹 거에 없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확실히 이렇게 연결된 고리를 보여주는 이렇게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 참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편한데 이거 글로 쓰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또 사실 그런 걸 하려면 좀 뭐 아카이브 작업도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시간을 많이 뺏겨가면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냥 우선은 문제적인 거 근데 누가 일본 사람이든 누구든 이런 가톨릭 쪽에 관심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걸 얘기를 한번 깊숙이 들어가면 저보다 더 잘 쓸 수 있을 거고 근데 선생님 그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청중이
아마도 우선 엔도 슈사쿠는 틀림없이 그 아사히 신문의 연장인 거니까 일본의 그 오디언스들 중에서 평화와 희생과 나가사키 원폭과 가톨릭 그 박해의 역사 이것들을 연결시키려는 그런 것들은 틀림없이 보이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때 일본의 독자들이 그걸 어떻게 읽었는지가 뭐 독자 편지 같은 것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그럼 엔도 슈사쿠의 이런 소설이 외국어로 번역이 됐는가라는 건데 그 레반도프스카라는 폴란드 여성이 쓴 콜베 정기가 그 전에 쓴 게 있어요. 60년대 쓸 때 그것도 되게 재밌는데 전 세계에서 딱 3가지 번역만 있어요. 영어 번역도 없고 폴란드 번역, 폴란드, 프랑스 번역 그리고 일본어 번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콜베가 그 얘기는 콜베에 대한 일본 가톨릭에서의 여튼 혹은 일본 내에서 예 나가사키의 평화운동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콜베를 콜베와 연결시켜서 뭔가를 생각하려고 했던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아주 엄밀하게 따져보면 주체가 특별히 누구냐? 그럼 일본 가톨릭 교회에서도 또 어떤 그룹이냐? 그러니까 이게 뭐 프란치스코 뭐 그런 그룹이냐 아니면 뭐 어떤 그룹이냐? 그다음에 나가사키의 세속적인 가톨릭이 아닌 그러한 그 평화주의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 사실 그룹별로 또 나눠서 좀 자기가 다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는 폴드에 문자가 들어가고 저기는 문자가 안 들어가니까 폴벤니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폴란드의 가톨릭 중에서 이 콜베하고 수녀한 사람 또 있어요. 그 나치 때 무슨 수녀가 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콜베도 원래 폴크스도이치예요. 사실은 나치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기가 폴크스도이치의 명단에 자기 이름 올렸으면 아우슈비츠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도 뭐냐면 폴란드 내셔널리즘이 바로 이 사람 독일계 혈통을 가진 인물인데 끝까지 우리 폴란드적인 것을 고집하고 그러면서 아우슈비츠에서 교초를 겪었다라는 게 폴란드 가톨릭 교회가 또 콜베에 대해서 각별히 가지는 또 이 사람이 얀 파베우 2세 때 그러니까 폴란드 사람이 교황할 때 시성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크라쿠프 출신이거든요. 크라쿠프 옆에 바도비체라고 한 80km 떨어진 그 양반 고향도 또 아우슈비츠에서 내가 왔고요. 뭐 하여튼 하여튼 뭔가 몸으로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커넥션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그걸 딱 확실하게 보여주는 스모킹 거는 뭡니까? 못 찾겠어요. 질문이 질문은 아니고 콜베성인과 관련해서 네. 요한 바오로 2세 네. 분이 그러니까 약간 저 지금 항상 그 부분이 강해지고 있었는데 콘벤트럴 프란치스코에서 네. 한 1970년쯤에 그 원죄 없으신 성모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수도회가 이렇게 빠져나갔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게 수도회가 교구의 승인을 받고 교황청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데 그 수도회 이름은 까먹었지만 이제 콜베 성인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마케팅 요소로 써가지고 그 요한 바오로 2세 때 사도자 수도원으로 승인을 받은 곳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폴란드에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있어요. 이탈리아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필리핀에도 진출해 있는데 지금 좀 교황청에서 약간 요주의한 곳으로 좀 감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요한 바오로 2세가 약간 그 내셔널리즘을 많이 했었던 거를 예, 근데 이렇게 저희는 이제 얀파베우드이라고 폴란드 교황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사실은 제가 대학 다닐 때인데 그 CIA 음모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좀 이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되기 직전에 선출된 교황이 6개월이니까 얼마밖에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전 옛날에 막시스트 때. 그런데 우리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냐면 저 CIA에서 독살시켜고 폴란드 사람을 교황으로 만들었었어. 그때 연대 노조 운동 벌어지고 했는데 사실은 얀파베오 2세가 이 교황으로 되고 이 콜베가 82년도에 성인이 되고 얀파베오가 폴란드 방문해서 뭐 내려 땅바닥에 키스하고 뭐 저기야 첸스토호가에서 폴란드 사람들과 모임에서 이사 지내고 하는 것들이 물론 종교적인 행위지만 당시에 냉전의 막바지에 폴란드에서 연대 노조 운동이 벌어지고 딱 그 놀라요. 1980년도에 연대 노조 운동이 벌어지니까 그해 노벨 문학상을 폴란드 망명 시인인 최수학 미오시가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얀파베 의세가 교황이 된 건 79년. 그 전에 79년. 그 전 직전 교황이 6개월 만에 뭐 저 옛날에 음독 살해설이 있었어요. 저는 뭐 들은 얘기니까 제 말은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음독했냐 그게 음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맥락 속에서 존폴 2세가 교황이 되고 폴란드인이 교황이 되고 연대노조 운동이 벌어지고 뭐 바웬사 맨날 교황 찾아가서 하고 바웬사는 완전히 독실한 그 가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것들이 여튼 이 꿈을 보이는데 이거를 만약에 예전에 인터내셔널 히스토리나 이런 관점에서 들어가면 자료가 없어요. 그 교황청 문서는 뭐 보여주지도 않는데 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실은 저는 또 어떻게 보면 기억 메모리 스타디즈가 냄새는 많이 나는데 현재로서 아카이브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을 우회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했다는 그런 기억을 만들어 나갔던 그런 폴리틱스가 뭘까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역사는 여전히 실증주의의 그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기억 연구를 했을 땐 조금 다르게 그렇게 문제 제기가 됩니다. 근데 존폴 2세는 그 얘기는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네요. 이따 저한테 좀 이메일 좀 주시면. 잠깐 휴지를 펴서 제가 잠깐 질문해 싶은데요. 나가리 타카시와 콜베를 비교하는 것은 일본 나가사키 맥락에서 굉장히 정말 자연스러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나가리 타카시는 말 그대로 피폭을 당한 상황에서 죽는 날까지 환자를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전설이지만 그런 일화가 사실은 굉장히 남아있기 때문에 나가리 타카시를 어찌 보면 성인의 반열에 올리면서 콜베를 나가사키 의견이 있었던 콜베를 함께 이렇게 세트로 묶는 방식으로 사실은 뭔가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음반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가리 타카시가 나가사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 스탠에서 발표에서 나왔듯이 번제라는 방식으로 이제 나가리 타카시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은 나가사키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찌 보면 절묘한 해석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못 사는 동네인 어쩌면 피차별 부담도 많았고 그런 동네에 왜 원폭이 떨어질까? 도쿄도 아니고 다른 여러 지역도 아닌 나가사키 이런 지역이 원폭이 떨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사실 전후에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줘야 될 때 사실 나가리 타카시가 우리가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한 거다라고 하는 그 번제라고 하는 말을 했었을 때 그게 납득 가는 설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동시에 선생님께서 희생자 내셔널리즘을 말씀하셨지만 사실 희생자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자와 내셔널리즘은 다른 이야기가 그게 내셔널리즘을 전후하는 방식이었다라는 논리인데 사실 희생자 내셔널리즘으로 사실 일본 사회를 비판하는 건 분명히 타당한 이야기지만 희생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가해자에 대한 반대말이 희생자라고 쓰는 것처럼 그럼 가해 의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희생자 의식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희생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의해서 또 다른 그러한
가능성의 길들이 아시아에 어쩌면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는 기업의 연대와 소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동아시아가 동일한 희생자 의식들을 가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식의 또 연대와 소통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도 뭐, 그래도 이영준 선이 근데 저보다도, 근데 우선 하나는 제가 얘기하는 건 희생자 민족주의가 아니라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죠. 빅팀 내셔널. 사실은, 왜냐하면 원폭이 떨어질 때 죽은 사람들은 이미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 홀로코스트도 마찬가지인 게, 그 아주 시니컬하게, 이거 많이 했던 것도 했는데, 아니, 세상에 크레마토리움 시체 소각로를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어? 없는 거죠. 또 우리 저기 여기 권기중 논문 쓰는데 최근에 보니까 어떤 미국인 누구지 미국인이었니? 그 My Holocaust Experience was great. 이스라엘. 어떤 친구가 홀로코스트 문제만 보고 방명록에 My Holocaust Experience was great. 제가 홀로코스트를 마치 경험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그 기업 공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희생자가 아닌데 희생자의 자식이거나 희생자의 후예라는 것 때문에 나도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빅팀 의식이죠. 그래서 빅팀은 내셔널, 그러니까 빅팀 내셔널리즘이 아니라 빅팀 내셔널리즘. 근데 빅팀 내셔널리즘이라고 그건 조금 다른 완전히 맥락이 달라질 것 같아요. 첫 번째 앞에 질문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역시 그 나가사키는 그 히로시마의 그 히로시마 전투참이었는데 그 오에가 쓴 히로시마 노트나 이렇게 비교해 보면 확실히 히로시마는 아까 처음에 보이겠듯이 분노의 히로시마와 뭐 기원의 그 나가사키였는데 그 히로시마 노트 같은 걸 읽어보면 굉장히 폴리티사이즈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나가사키 처음 갔을 때 나가사키에서 이 사람들이 원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은 폴리티사이즈 되기보다는 뭔가 좀 귀신적인. 그러니까 역시 이건 가톨릭 순교의 그런 어떤 문화와 끊임없이 이거를 그리고 처음에 나가사키 갔는데 그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히로시마가 다른데 그게 뭘까? 그러다 이제 콜벨 보고 이건 또 뭔가 뭐 그렇게 됐는데 역시 나가사키의 그 가톨릭 순교의 오랜 전통 같은 것들, 그런 기운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하는 기원의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서의 원폭, 평화, 반원, 반전 평화운동, 뭐 원폭 반대 평화운동, 반의 평화운동 같은 것과 나가사키가 다른 것들은 이런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히로시마는 너무 폴리티사이즈 됐기 때문에 이쪽의 평화운동은 약간 문제고 나가사키의 경우는 오히려 그런 기본의 평화운동이기 때문에 훨씬 더 히로시마보다 평화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실은 물론 더 평화적인 포스처럼 분명히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이제 저는 그거를 콜벨을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식의 뭐 기원이라든가 수용이라든가 이런 식의 것을 캐톨릭적인 거라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끝났을 그 재난에서도 일본인들은 분노를 하기보다는 훨씬 더 수용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캐톨릭적인 어떤 그 기념 형식 혹은 콜베라고 하는 어떤 그런 캐톨릭 신부의 문제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했다 그래가지고 일본 사회에서 그럼 나가사키 사회에서 그걸 수용하는 방식이 캐톨릭적에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그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가톨릭 순교의 역사적인 그런 그 기억의 터들이 그 이 나가사키의 경우 원폭 희생자들을 좀 더 종교적인 맥락에서 수용하는데 어떤 컨트리뷰트 했다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뭐 불교적이라거나 아니면 뭐 신도적이라거나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기본적으로 저항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다시 도전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다른 방식으로 사실은 수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콜베를 가지고 오는 방식, 그것을 기독교적인 캐톨릭적인 어떤 형식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히로시마가
분노의 히로시마가 되는 과정에서 과연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더 많은지 아니면 서양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더 많은지 그건 잘 이제 모르겠지만 이 일본 사회에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이것을 전시하고 의도를 만드는 방식하고 수용자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의 그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수용자의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한 방명록, 게스트북 같은 데서 약간 일단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수용자 부분은 어렵죠. 어떻게 프로덕션 그 부분이 뭐냐면 일본의 다른 박물관, 다른 기념관에 어떤 것들이 전시되어야 되는 방식이 유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일본의 그 군인들이 어떻게 전시되는가, 그리고 그 전시가 어떻게 그 아들, 어머니의 그 보는 자들을 거의 애도하는 자를 어머니로 만들어 놓는 그런 식의 그 전시 공간에 대한 그 페미니스트의 분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 슬픔의 이 문제를,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전시하고 관람객을 어떤 플래시에 넣는가 하는 것들이 이게 그렇게 아주 특별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제가 안 가봐서 말하기 어렵지만 아니 뭐 볼 건 없어요. 다른 기념관의 전시 형식에 대한 얼마나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제 다른 전시관들 근데 나는 이제 여기서는 전시관보다도 일단 나가이 타카시가 그 나가사키에 여러분 나가사키에서 그것을 그 홀로코스트로 표현하면서 하는 방식이 그와 같은 그 담론 구조가 콜베 아우슈비츠라는 홀로코스트의 그 가해터에서 순교한 콜베 신부에 대한 어떤 그런 이미지와 또 더 잘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시는 사실 콜베 전시관 와서 그림 보면 뭐 무슨 전시가 꼭 공간 전시가 아니고 도시를 이제 뭐 이거 보면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설명도 종이에다 써서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묻히고 해서 진짜 아마 그거 보면 시에서 막 서포트하거나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 일본 가톨릭 교회도 그걸 막 서포트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속해서 회자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근데 도시 자체는 굉장히 하여튼 귀신적이에요. 귀신적이에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코멘트가 나왔는데 금방 귀신 쪽이라고 하셨는데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원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히로시마는 중심이 적고 나가사키는 좀 떨어지는 데인데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그 떨어진 데가 그 원법 떨어진 데가 그 일본에서 무락민가 그러니까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동네이다 보니까 또 분단이 있었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의 기억 같은 거를 요즘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걸 들어보면 자기들이 말하고 싶었는데 자기들이 원래 차별을 당했으니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종교적인 증명, 그러니까 종교적인 툴 통해서 밖에 표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불악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천주교 신자였다는. 그러니까 꼭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교 믿었던 사람과 전혀 그거랑 상관없었던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요즘 들어 그 사람들이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같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 이런 기억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폴리티사이즈 된 거죠. 그러니까 1차 대전 직후에 유럽에서의 그 전사자들을 기념하는 게 거기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나가사키를 보면 뭐 제이 윈터나 이런 사람들 1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전사자를 이렇게 하는 그거하고 굉장히 느낌이 비슷한 그게 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제로 거기에 당사자들 그 주체들 서벌턴적인 사람 서벌턴들이 그 기억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가사키의 가톨릭 교회라는 것도
인스티튜션이니까 그 인스티튜션 파워를 가진 인스티튜션들이 그런 식으로 기업을 만들어 가는데 아마도 조금 더 도덕적 정당성 같은 거, 또 이 희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거기 죽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해자였는가, 뭐 2차 대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싹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그 가끔 보셔야 돼요. 그 외피 같은 게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브락민 얘기는 저는 생각도 안 해봤고 너무 콜베 생각나서 네, 그것도 고맙습니다. 예, 한번. 귀신적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가 그 기념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 기념하는 방식이 그 히로시마의 비교가 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의 그 8월 6일이랑 9일 비교해보면 히로시마는 좀 더 국가적인 행사, 나가사키는 좀 더 시민적인 행사에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도 나가사키에서는 피해 받은 할아버지가 자기의 중원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히로시마에서는 전혀 피해자 나타나지 않는 행사. 그러니까 그런 차이 약간 히로시마는 좀 더 손으로 만든 나가사키는 좀 더 시민들이 손으로 만든 행사라고 하는 히로시마는 완전 그러니까 아베도 오고 뭐 그런 국가적인 행사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은 역사적인 측면은 아니고 개념적인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아프로제리 저스타 포지션에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고요. 또 김문신 선생님 처음 질문하셨던 것과 관련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동아시아 내에서 홀로코스트가 수용되고 기억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아프로제리 저스타 포지션의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계신데 이제 서구에서 홀로코스트는 어떻게 보면 그 절대적인 진리가 그 재현 불가능성 이라니까 아도르노가 얘기했듯이 이제 홀로코스트 이후에 신은 죽었다. 더 이상의 문학은 불가능하다. 재현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아시아 내에서의 트라우마들, 역사적 트라우마들이 갖는 그 재현 불가능성의 문제와 홀로코스트가 서구에서 가졌던 그 담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줬던 재현 불가능성이 병치가 된다라면 그것은 앞으로제리 병치하고는 되게 다른 형태의 또 병치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은 혹시 어떻게 선생님이 좀 하시는지. 그 재현 불가능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나는 그것도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얘기했던 그 크레마토리움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그쪽에 그 뭐냐면 유니크니스 담론인데 홀로코스트는 우리 유대인들만 겪었던 아주 유니크한 경험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현 불가능성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하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저는 포스콜로니아라는 어프로치를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했을 때 홀로코스트가 지금처럼 유럽의 그 이 지식 담론 내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흔들릴 수 있고 또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다른 배치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근데 뭐 아감벤이 얘기했던 아우슈비츠 아포리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재현 불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재현이 어떻게 되는가. 재현 불가능하다고 다 하잖아요. 홀로코스트 얘기 다 하잖아요. 그리고 가짜 수기도 막 나오고, 그죠? 또 가짜 수기 보고 실제로 생존자들이 수기 써줘서 고맙다. 내가 미쳐 못했던 얘기들 네가 대신해줘서 고맙다라는 막 편지 쓰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루보미르스키 같은 경우 대표적인, 그죠?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재현 불가능성이 아니라 오히려 픽션을 가지고 더 잘 재현했을 때 그 픽션은 홀로코스트의 경험을 더 마지막 생존자들조차도 그 가짜 수기의 저자한테 고맙다고 편지를 할 정도로 이 픽션을 가지고 홀로코스트의 경험을 재현한 그러한 머티리얼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그러니까
예전에 재현 불가능성보다는 다양하게 실제로 재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너는 아주 잘했지. 우리 그래도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이거보다 우리가 그나마 할 수 있다라는 것과도 연결되기도 하고 또 막상 재현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나? 그러니까 그 우리 이 홀로코스트 디스코스에서 특히 예컨대 누구죠? 갑자기 이 생각이 그 생존자들의 그 경험 수기 같은 것들을 그 홀로코스트 책에 역사책에 막 떨어졌네. 그 굉장히 유명한 역사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생존자들의 막 경험 같은 게 녹아 있어갖고 이거는 예전에 봤던 공식 자료만 보고 쓴 책과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지만 생존자들의 경험을 녹아내는 방식에 대해서 그 재현의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 그건 아마도 우리가 좀 더 사실은 홀로코스트 연구, 홀로코스트 기억에서 홀로코스트의 기억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최근에 나오는 그런 작업들을 좀 따라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재현의 불가능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내 이야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실은 경험자들이 갖고 있는 재현 불가능성,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잖아요. 항상 듣는 자들은 말하는 자가의 의도한테 항상 미끄러지잖아요. 프레모 레비가 내가 너무 배가 고파 죽을 뻔했다 그랬는데 듣는 사람들은 나도 너무 소풍 갈 때 밥이 없어서 배고팠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 배고픔이라는 그 말이 수용자가 배고팠던 거하고 지금 1980년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배고픔의 상황은 일치가 하지 않는데 언어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것은 배고픔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의미의 전달이 되지 않는 그 상태를 재현이 우리가 불가능성이라고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재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산 할머니들이 자기 말을 못하는데 지스를 보러 가는 거야. 왜냐하면 지스리 그걸 재현했다니까. 손수건을 준비해서 갔는데 막 울긴 하지만 보고 나서 너무 약하다. 저게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없이는 자기들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현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재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상황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재현들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해자라든가 그 어떤 생존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체험, 인바디되어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굉장히 재현을 자유롭게 하는 어떤 그 것들이 이제 존재하는 이 공간에서 사실 이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롯데인지 핫텐지 껌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물이 히트를 그래서 히틀러가 이렇게 입을 띡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껌의 광고는 히틀러가 조금 껌 씹어가지고 좀 웃기만 했다면 홀로코스트는 없었을 것이라는 게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대사관에서 항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홀로코스트 문제를 말하는 그게 몇 년대? 모르겠어요. 꽤 됐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홀로코스트에 대한 역사적인 탁월한 역사적인 아이디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코스트 텍스트를 막 찢어가지고 아무렇게나 쓸 수 있다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고가 그걸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는 프로스펙트라고 하는 신발이 군위안부의 신발을 이제 군위안부 문제를 광고에 이용을 했어요. 또 그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튼 뭐 신발 신고 빨리 뛰어가자는 건 아니고 아무튼 어떤 그 일본에 대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였는데 이런 식의 그러니까 재현 불가능성의 문제는 이런 데서 저는 이제 그 논의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현 완전히 불가능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어펙티브한 거, 어떤 그 인바디되는 고통을 전달을 해야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공감의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라든가 어떤 미디어의 한계 때문에 그 고통의 공감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통의 공감이 없던데 왜 자꾸 만들려고 그래? 우리 그러면 히틀러를 죽게 만들겠어. 껌 광고하는 게 뭐가 문제야? 한국의 기업은 그렇게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사관에서 직접적으로 그 기업에 이제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아무튼 방법을 이제 없애기로 했다고 이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 문제는 재현물이 불가능하니까 만들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그것들과 사실은 피해라든가 어떤 역사의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관계 지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어떤 윤리적인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로 가야 돼요. 동아시아에서 홀로코스트도 우선 역사에서 컨텍스트가 완전히 다른 방식이 먼저 얘기돼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쌍용 자동차가 독일에 찝차를 엑스터를 수출할 때 SS잖아요, 쌍용이. 근데 SS를 해서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이거 미치던들 아니야. 그 완전히 아웃 오브 컨텍스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껌보다 더한 거죠, SS는. 그거 독일 애들 보고 그거 타고 다니라고, SS.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진짜 글로벌 메모리 스페이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지금 말대로 그런 홀로코스트의 역사적 맥락과 완전히 떨어져 갖고 그냥 들어와서 얘기하는. 그죠? 지금 미국에서 그 골초들이 이거는 스모커스 홀로코스트다. 미국의 강력한 그건 할 때 이거는 우리 스모커스 홀로코스트다. 지금 홀로코스트를 온갖 건데 다 붙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역시 그러니까 홀로코스트가 이렇게 이 글로벌한 담론이 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왜 항상 홀로코스트가 중심적이어야 되느냐. 실제로 콩고에서 1100만이 죽었는데 뭐 이러다 보면 또 넌 몇만 죽었냐 이런 식의 넘버링의 문제가 되지만, 왜 항상 홀로코스트가 제노사이드를 얘기할 때 중심이 돼야 되냐. 근데 저는 요새 보면 나치즘에 대한 연구는, 나치즘은 콜로니얼 프로젝트거든요. 특히 동유럽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영국이, 프랑스가 이미 저기 밖에 콜로니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걔들이 콜로나이즈 할 때는 슬라브족밖에 없는 거예요. 전형적인 진짜 이게 콜로니얼 폴러스예요. 그리고 나치 오스트 미니스테리움 같은 경우도 완전히 이건 그 영국의 그 인도성, 미니스트리 오브 인디아를 그대로 본다고 조직 다 하고, 뭐 얘들의 모든 거의 그 이 정책이라든가 이데올로기가 완전히 콜로니얼이즘이에요. 그런데 왜 그 많은 유럽의 수많은 그 파시즘, 나치즘 연구자는 나치즘을 콜로니얼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 얘기하면요, 아직까지도 난리가 나요. 홀로코스트를 상대화시킨다. 그죠? 뭐 얘기 좀 건너갔는데, 역시 지금 박 선생님이 얘기한 그 인식론의 문제, 이런 것들, 또 재현의 주체의 문제, 왜 네가 뭔데, 네가. 그러니까 빅티브 내셔널리즘 같은 게 자기가 아닌데 자기가 그 컴포트 위민에 속해 있던 그 네이션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나는 마치 일본인들보다 컴포트 위민에 대해서 더 잘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재현의 정치학 같은 것들, 말하는 주체의 문제, 이런 사실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아마 우리 연구팀에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